감정평가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대 에듀에서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박기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다시 이제 1년 동안요 같이 함께 노력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면서 저는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여러분들은 또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학습 능력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단기간 안에 가장 높은 위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강의의 길로 인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이제 감정평가사 2022년을 대비해서 어떻게 민법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올해 2021년에 시험은 어떻게 어떻게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전체적으로 민법 총칙과 물권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범위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미리 예측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최근에요. 최근 6년간의 이제 출제 경향을 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5년 정도에서 7년 정도의 것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문제 출제에 나오는 유형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지만 민법 총칙에서는 20문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물권법에서 20문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민총 20문제, 물권 20문제 딱 안본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렇게요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분들이 권리의 주체죠. 그래서 행위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정 선고 뭐 그다음에요 그 법인이라든가 여기에서 이제 법인 올해 또 법인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다음 권리의 객체, 그다음에 이제 물건이라든가 주물과 종물이라든가 원물과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묶어서 그다음에 이제 법률 행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 표시, 대리. 의외로 이제 우리가요 대리가요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대리 제도가 하는 것이 문제 비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죠. 다른 시험에서는 사실 이렇게 민총에서 20문제 정도 나오는 다른 시험에서는 대리 제도하고 소멸시효 제도, 법인의 제도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요 지금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죠. 2문제. 올해도요 복대리하고 표현대리가 나왔죠. 그럼 이제 내년에는 분명히 이제 무권 대리에서 사령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일반에서 그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대리권의 범위 여기잖아요.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하고 대리권의 제한하고 이것은 이제 묶어서 시험에 나올 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무효와 취소 한 문제가 나왔고요. 조건 기한도 뭐죠? 요즘은 거의 뭐 조건하고 기한을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 문제 이렇게. 그다음에 기간은요 지금 시험에 안 나왔고요. 아마 지금 보면 기간이 나오지 않다가 한 번씩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올해는 안 나왔지만 내년에는 또 기간에 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소멸시효는 다른 시험들에 비해서는 소멸시효 부분이 파트가 좀 적은 것이죠. 사실 이 소멸시효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려면 우리가 이제 물권하고 채권에 관한 특히 채권법이죠. 채권법의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또 채권을 더 공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우리 감정평가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권법까지 같이 공부하는 그 수험생들에서는 사실 소멸시효로 가는 게 그닥 그렇게 어려운 테마는 아닌데요. 우리는 이제 물권법까지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요. 소멸시효의 대부분이 다 채권에 관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권법에서 이제 총론 부분에서 희한하게요. 올해는 시험이 한 문제도 안 나왔네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한 문제, 2문제 꼭 나왔었는데요. 여기 총론 부분에 뭐가 있을까요? 물권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가 꼭 빠지지 않는데요. 올해는 희한하게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기 제도. 이번엔 중간 생략 등기하고요. 등기 전체적인 등기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보면 되고요. 점유권이 지금 2문제가 나오고 있고 다른 시험에서도 점유권의 출제 경향은 약간씩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모든 시험들이 뭐 한두 문제 정도 나왔었는데요. 지금 뭐 3문제, 2문제, 2문제 꾸준히요 2문제씩이 나오고 있는데 점유권은 공부하기는 약간 처음에는 좀 어려워도요. 문제 자체는 아주 쉬우니까요. 그다음에 여기 소유권 부분에서 거의 많은 문제를 지금 할애를 하고 있죠. 소유권 부분에서요. 여기서 보면 올해는 소유권 부분에서 8문제, 특히 공유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공유물 분할, 그다음에 또 이번에요 달 나오지 않는 총류가 나왔죠. 총류. 그래서 내년은 이제 총류 빼고 이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 소유 뭐 이게 그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이 또 여기서 2문제나 또 나왔어요. 원래 부동산 실명법은 이제 우리가 그 좀 특별법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물권법에서 명의스탁이니까요.
그래서 공유 다음에서 우리가 이제 소유권 부분에서 공부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실명법에서 2문제나 나왔었죠. 그래서 모두에서요 8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된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올해는 이제 가등기 담보법하고요 집합건물법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집합건물법은 자주 나온 것은 아닌데 올해 지문이 법조문이 대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내년에는 아마 집합건물에서 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가등기 담보법은 뭐 거의 뭐 사법이죠. 죽어 있는 법이랑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저당권에 있어서 특별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도 우리 시험에서는요 뭐 2년에 한 번씩 꼭꼭 나오는 테마니까요 준비를 해야 되겠고 집합건물은 뭐 우리가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은 없죠. 하지만 법조문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바뀐 법조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용익물권이고요. 이번에 용익물권에서는 지역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상권에서 2문제, 전세권에서 2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뭐 그렇게 온다 그러면 내년에는 반드시요 지역권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이죠. 올해 이제 담보물권에서 공동저당에서 사례형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공동저당이 다시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 나오는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근저당권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우리가 좀 더 대비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에서 20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총에서 4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올해 이제 문제 출제 경향을 보면은 다른 시험하고 비해서요. 민법 총칙에 보면 다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물권법의 영역에서요. 우리가 다른 시험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판례들이요 조금 더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묘 기지권에 관한 가장 이제 핫했죠. 그래서 분묘 기지권에 관한 판례들이요 전원 합의체 판례들이 몇 개 잇따라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분묘 기지권의 문제가 의외로요. 그래서 시효취득에 관한 분묘 기지권의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잖아요 이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이게 좀 특이하게 그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판례가요. 한두 개의 판례는 있어. 뭐죠? 우리가 이제 그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담보지상권.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좀 더 다른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심도 있게요. 좀 더 나온 부분이고 그 외에는 뭐 문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더 그렇게 어렵게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요. 이제 32의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32절은 이제 어떻게 나왔냐? 전체적으로 판례. 그래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이게요. 39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모든 문제에 판례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 다 판례 문제라 그럼 판례만 오지선다형으로 판례가 다냐? 그건 아니고 법조문과 판례가 이렇게 섞이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판례를 떠나서는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판례에 관한 내용들이 전부 다 시험에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시험에서는 보통 이렇게는 안 하죠. 그래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이런 문제들이 다른 시험에서는 뭐 한 29개, 32개 이 정도인데요. 우리는 39문제. 그래서 우리는 뭐 권리 변동까지도 판례에 의한 것을 묻고 있을 정도로요. 권리 변동에서 지금까지 아마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이런 문제는 우리 감정평가사에서 처음이지 않는가. 알겠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공용징수하고 환지에 관해서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으로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좀 이례적이죠. 그다음에 박스형 문제는 그렇게요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사례형 문제하고요. 참 특이하게 올해는요. 그래서 사례형 문제하고 박스형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특히 사례형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고요. 문제지를 딱 봤을 때는 뭐 그렇게요 부담감은 없었던. 물론 뭐 내용 자체가 안에 있는 내용 자체는 어려울 수도 있어도 다른 시험들을 보면 보통 사례형이 13문제에서 15문제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례형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는 좀 특이했던 문제 유형이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에서요. 우리가 특별법인데 거기에서 2문제가 나왔다. 하나는 계약 명의신탁하고 그다음 명의사기 전반적인 거. 여기에 가서 그 법조문에 관한 내용이 있죠. 그 문제하고 해서 2문제가 나왔고요. 부정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음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묻는 문제가 28문제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수험생들 입장에서 좀 더 편하죠.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그러면 전체를 다 분석을 해서 뭐가 틀리고 왜 틀리고 다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정형의 문제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럼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틀린 것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긍정의 형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좀 아무래도 익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접한 데가 좀 더 쉽죠. 그래서 부정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면은 좀 더 문제가 쉽게 접근이 되고요. 좀 부정형의 문제가 적게 나오면 좀 더 어렵게 문제가 접근이 되죠. 왜냐하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도요. 28문제 정도가 부정형의 문제가 나와서
아무래도 사실 문제 중에서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봤을 때는 사례형 문제도 많이 없었고요. 박스형 문제도 많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부정형으로 묻는 지문들이 있어서 좀 더 문제 자체를 대하는 데는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세부 분석은 보통 이제 다른 데서는 이렇게요, 이 정도까지 하고 이 정도도 하지 않죠. 그냥 박스형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어디에서 몇 문제 나오고 이렇게 말아버리죠.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사실 항상 이렇게 세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출제될 것인가,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판례형 문제라든가 박스형 문제, 사례형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적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실명법의 문제가 두 문제 나왔고 가등기 담보법하고 그다음에 집합건보법에서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실명법 같은 경우는 뭐 매년 이렇게 시험에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정도로 아주 다른 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유형에 속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권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소유권 부분에서 집합건법 문제가 한 문제 더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은 저당권에 있어서 담보 물권에 있어서 특별법의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자꾸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때 보면 자꾸 별것도 아닌데 막 비틀고 이렇게 나온다 저렇게 나온다 자기 혼자의 어떤 방식에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정형의 문제로 묻는 것은 긍정형의 문제, 옳은 지문으로 4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부정형의 문제, 틀린 지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그다음에 기본서를 공부를 할 때 항상 우리가요 그 있는 그 상태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 어디가 틀릴 것이다 하면서 자꾸 이런 것을 찾아내는 공부 방법은 공부 양만 많아지고 시간만 길어진다.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세부 분석에서 민법 총칙 한번 볼까요? 자, 민법 총칙에서 이제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 사실관습과 간섭법이 나왔기 때문에요. 뭐 다음에 다시요 사실관습과 간섭법이 또 다시 나오기는 좀 힘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법원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박스형에서 묻는 지문 4개로 해가지고 묻는 지문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다음에 보면은 신의 성실 원칙의 파생 원칙,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 신의 측의 문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요 이 부분의 문제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한다면 전체적인 어떤 그 큰 틀에서요 신의 성실 원칙이 아니고 파생 원칙이겠죠. 금반원의 원칙이라든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든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요 문제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뭐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제한 능력이 해가지고 이제 피성령 의원인 피한정 의원인 여기 이제 법조문을 가지고 그대로 문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아마 다음에 문제가 나온다 한다면 여기서 이제 능력에 관한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태아의 권리 능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보면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미성년자의 어떤 문제. 이 세 가지 테마인데요. 이 중에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있다. 지금 올해는 법조문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즉 피성령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라 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기보다는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여기 문제하고 그다음에 제한 능력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의 보호 알겠죠? 이 문제가 좀 더 설득력이 있게 출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실정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요. 다음에는 우리가 뭐 자주 나온 것은 아니지만 부재자 그 제도에 관한 것이 있죠. 그래서 부재자 재산 관리 이 부재자 제도에 관한 문제를 좀 더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법인의 문제는 3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요. 그래서 불법의 책은 뭐 항상 뭐 단골 메뉴니까요. 이걸 빼고는 뭐 법인에서 뭐 우리가 논할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비법인 사단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 나왔고 법인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것이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것 빼고도 불법인 책임 이런 것 빼고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해산이라든가 청산에 관한 문제. 여기서 충분히요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섞어가지고 설립행위에서부터 정관 변경 여기까지 그다음에 해산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법인은
자연인과 똑같기 때문에요. 법인 자체를 가지고 상당히 양이 많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끔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법인은 자연인과 똑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그다음에 뭐죠? 사랑을 나누고 그다음에 뭐죠? 잉태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출산을 하고 그다음에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죽고 똑같이 법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 자연인의 일생과 똑같은 그런 어떤 과정을 밟는단 말이죠. 그런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금방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에 관한 것은 사실은 뭐 법조문이 상당히 중요하고 해당하는 판례들은 딱 정해져 있죠. 뭐 대표권 제한이라든가 법인의 불법 행위라든가 이런 몇 군데에 대부분 판례가 다 제한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출제가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대부분 다 법조문이니까요. 특히 법인에 있어서 법조문의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권리 변동이 참 이번에요. 판례에 관한 문제가 참 특이하죠. 우리가 지금부터 뭐 권리 변동에서 승계 취득이니 원시 취득이니 이렇게만 나왔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감정평가사에서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환지 처분과 공용 징수에 관한 것이 원시 취득에 속한다고 하는 사실 아마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거기 물론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상속이 나오긴 나왔지만 정답을 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판례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은 최초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3조가 나왔죠. 물론 뭐 103조는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103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다음 시즌에서는요. 2022년 시즌에서는 104조에 관한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우리가 잘 공부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가 안 나왔냐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것이 이번에 지금 빠져 있죠. 요즘 최근에 이제 각종 다른 시험에서 보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빠졌으니까요. 이런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것 우리가 특히 자연적에서 규범적에서 이 해석에 관한 내용을 그다음에 당사자 확정에 관한 것, 그냥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이 당사자 확정에 관한 것 이런 것을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조금 해석에 관한 것이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알아두시고요. 의사표시는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이죠. 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언제나 시험에 나오는 것인데요. 지금 비진이 표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 여기 지금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까지 해서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올해는 통정의 표시에서 제3자의 범위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요. 올해 이제 강제 집행을 면탄한 목적으로 그다음에 친구 을과 짜고 그다음에 친구 을에게 등기를 이전한 경우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올해 나오지 않은 비진이 표시가 하는 문제 나오고 있다. 특히 비진이 표시에서는 진이 있는 의사 표시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에서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사례형 문제 그것을 우리가 알고요. 뭐 차고난 사기는 여러분들요 알고 있는 그대로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의 발생 시기 이렇게 나왔죠. 자, 대리에서는 다른 시험에서는 보통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최근 3년간요 계속 두 문제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번에는 복대리하고 표현대리가 나왔기 때문에 박스형 문제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복대리와 표현대리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무건대리죠. 그래서 무건대리가 사례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뭐 상당히 높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대리권 관계하고 대리 행위 관계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너무나 포괄적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대리권의 범위죠. 그래서 먼저 대리권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여기에 관한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무효와 취소에서는 소급표에 관한 문제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마 올해 문제에서는 여러분요 다른 시험에서는 보면 무효한 문제, 취소한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를 전에는 무효와 취소를 묶어서 한 문제를 냈는데 사실 무효라는 테마하고 취소라는 테마가 각각 별개의 테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각각 별개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취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법정 추인에 관한 것. 그래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법정 추인은 취소할 수 없는 거니까 여기서 취소에 관한 내용과 추인에 관한 내용을 섞어가지고 우리가 법정 추인에서 취소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효에서는 가장 이제 대표가 가장 많이 나온 게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문제죠. 그렇지 않으면 토지거래 허가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신도시를 지정을 하면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요. 아마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문제가 뭐 그렇게 이제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판례들은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이제 무효행위 추인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조건과 기한은 이제 부관이라고 하잖아요. 뭐 당연히요. 조건이라는 부분이 워낙 양이 많죠. 그래서 그러면 조건과 기한은 공부하는 것은 좀 까다로운데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위주로 정리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알죠? 그래서 조건과 기한, 여러분 특히요 가장 조건, 불능 조건과 기성 조건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조금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이죠. 민법총칙 소멸시효. 소멸시효 여기 보면 기간이 시험에 안 났어요. 기간이요. 보통 기간은 3년 연속 나오다가 지금 한 번 쉬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요 다시 여러분요 기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올해 안 나왔으니까요. 내년에 기간에 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테마가 너무 적어가지고 누구나 한번 보면은 금방 공부할 수 있죠. 소멸시효는 기산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멸시효는 테마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요.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를 비교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의 대상, 소멸시효 걸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산점이 있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것이 있고,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시효이익 포기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는 기산점이 시험에 나왔죠. 기산점.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는 기산점보다는 지금요 우리 여기 보면 또 두 번째로 소멸시효 중단과 시효이익의 포기 여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것을 지문 한 3개 정도, 그 다음에 중단에 관한 것 한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다음 시즌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것이 내용이 나올 수가 있죠. 소멸시효 중단. 알겠죠? 그래서 소멸시효의 대상의 문제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하나의 큰 테마가 하나가 딱 나오면 나머지는 섞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기산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문제가 단일 문제로 나오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전체 범위에서 지문으로 하나씩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지문들을 딱딱 암기하면 나옵니다. 항상 출제됐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한 지문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에 관한 문제 한번 볼까요? 자요, 여러분요, 부동산 등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는 특이하게요, 서울원 파트 부분에서 하나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 물권 법정주의, 그 다음에 우선적 효력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이 부분까지 해서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2문제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 있다. 사례형 문제로.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되는 것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에서는 2문제가 나왔죠. 하나는 중간생략 등기가 박스형 사례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요. 아마 내년에는 중간생략 등기가 다시 사례형 문제로 등장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가등기 아니면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물론 테마가 더 중요한 것은 등기의 추정력이고요. 만약에 사례형 문제로 내고자 한다면 가등기를 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서술형이나 박스형 문제로 내려면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 문제는요. 나머지는요.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이번에는요. 무효등기 유용, 그 다음에 우리가 불법 말소된 경우 권리가 소멸하느냐,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가등기, 등기 추정, 지문이 각각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요. 종합적인 문제가 나오면 쉽죠. 왜냐하면 중요한 지문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테마 형식으로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올해는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왔다. 내년에는 똑같이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기는 약간 힘들다. 그러면 뭐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가등기 아니면 등기의 추정력을 잘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면 점유권은요. 점유자 회복자. 이것은 언제나 나오는 테마잖아요. 점유자 회복자는요. 물론 여기서 보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점유권으로 무엇을 행사한다 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여기 이제 점유 일반에 관한 것이죠. 점유 일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점유권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점유 보조자냐, 상속이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점유의 추정력 이런 것들을 쭉 묶어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아마 나중에 이제 점유자 회복자 간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과실 수취권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렇게 그다음에 비용 사원 청구권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렇게 테마를 딱딱 떼가지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자주 점유, 타주 점유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요즘 어느 시험에서나 출제하는 비중은 현재의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문제를 물어봤을 때 자주 점유, 타주 점유 가는 지문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요. 법점유 위주로 해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점유자, 회복자 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는 비용, 점유 203조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선의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에 관한 문제, 이렇게 단일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상당히 많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요, 계약 명의사건 사례형 문제로 나왔고, 그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의 내용이 나왔고요. 구분소유적 공유가 나왔고요. 여기 공유관계에서 세 문제가 나왔죠. 공유관계가 가는 것, 공유물 분할에 관한 것, 합의에 관한 것.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합의가 아니고 아마 총유의 문제가 나왔어요. 총유요. 그다음에 동사는 선의취득, 그다음에 점유취득이죠. 그럼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것이 뭐냐? 상린관계 지금 나오지 않았죠. 상린관계. 상린관계 하나 빼고는요 거의 다 문제가 나왔다. 여기 또 뭐가 나와? 첨부, 부합, 호나 가공, 첨부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매장, 무주물 선점, 요실물 습득, 그다음에 매장물 발견. 뭐 이것은 뭐 중요한 테마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첨부에 관한 문제가 나오지 않고 상린관계에 관한 문제가 나오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골고루 시험에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소유권에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험에 났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나마 문제가 상린관계에서 주의 토지 통일권에 관한 문제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지고요. 점유취득시라고 하는 테마는 항상 중요하잖아요. 물론 공유도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유에서 공유물에 관한 것이 시험에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유관계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유에서는 공유자 간의 문제인지 제3자와의 관계에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지분에 관한 문제인지 공유물에 관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되죠. 이번에는 합의가 아니고 총유가 시험에 났죠. 총유가.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요 합의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알겠죠? 총유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요. 구분소유적 공유 시험에 났고요. 구분소유적 공유는 뭐 한 번 나오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가지고요. 내년에는 아마 이것을 한번 쉬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부동산 실명법도 올해 2문제나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는요 여기서 실명법에 관한 문제가 2문제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한 번 또 쉬지 않을까 싶고, 왜냐하면 집합권법의 법조문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집합권법이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알겠죠? 그렇지만 법조문이 최근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좀 한 3년이나 이런 토울로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요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싶죠. 그래서 거의 시험이 잘 나오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우리 소유권법에서는 실명법에 관한 문제가 이번엔 계약이니까 만약에 내년에 시험이 나온다면 중간 생략형 등기 명시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명법을 공부를 할 때는 중간 생략형 등기 명시사항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용익물권은요. 우리가 보면 전세권에서 2문제가 나왔죠. 아주 중요한 전세권 저당권,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참 특이하게 분묘기지권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효취득에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딱 이제 돼 있잖아요. 법이요. 2001년 1월 13일 이후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는 20년이 흘러가더라도 완성되더라도 더 이상 법정 지상권에 해당하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지료에 관한 문제가 또 판례가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아마 다시는요 분묘기지권한 문제가 독자적으로 나오기는 이제 힘들고, 만약에 지상권 전체에 관해서 봤을 때 지료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분묘기지권에 해당하는 지료에 관한 문제가 지문으로 뜰 수는 있어도 독자적이고 단일의 문제로 뜨기는 이제는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전세권에서 2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뭐가 빠져 있죠? 여기 지금 보면 2가지가 빠져 있죠. 하나는 법정 지상권에 관한 문제가 빠져 있고요. 또 하나는요 지역권에 관한 문제가 빠져 있죠. 그래서 뭐 지역권이 자주 나오는 테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험에서는 지역권이 잘 나오는 것이죠. 내년에는 무조건 지역권이 한 문제 나오겠죠. 그다음에 법정 지상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담보 지상권이요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요. 전체적인 판례를 통해서 나왔는데 항상 뭐 강의에서 듣는 내용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단일의 문제로요 전체적인 지문 5개가 담보 지상권에 관한 문제로 채워지는 것은 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는 처음이에요. 우리 감정평가사예요. 그래서 담보 지상권에 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담보 지상권에 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법정 지상권에 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죠? 여기 분묘기지권도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지역권이 나오겠다. 지역권. 물론 이제 전세권은 언제든지요 나올 수 있는 테마이죠. 용익물권에서 보통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서 각각 한 문제씩이 다 출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말이죠. 그래서 지역권이 빠졌기 때문에 무조건 나온다. 특히 지역권에서 공부를 할 때는 지역권의 취득의 불가분성, 지역권의 소멸의 불가분성에 대해서 잘 아시고, 지역권의 시효취득,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있을 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불법 점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최근에 제기되는 논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담보물권이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항상 이게 한 문제씩 나오죠. 근데 저당권에서 두 문제인데 올해는 공동 저당이 났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다시요 공동 저당이 계산 문제로 나올 수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뭐가 나온다? 무조건 100%요. 근 저당권은 일단 한 문제가 나오죠. 근 저당권. 알겠죠? 그래서 근 저당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는요. 저당권 전체 중에서 특히 제3취득자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질권은 뭐 항상 해년마다 한 문제씩만 이렇게 딱 배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뭐 어디가 나온다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항상 전체적으로요. 뭐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질권은 특히 법조문 위주로 해서 정리를 좀 하고 있으면 되고요. 유치권 이렇게 나왔죠. 물론 이제 유치권은 우리가 이제 피담보 채권이죠. 그래서 권리금, 보전금, 매매대금은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매, 즉 압류 등기하고 그다음에 유치권의 성립 시기. 그래서 압류 등기 이전의 유치권이냐, 압류 등기 이후의 유치권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문제가 지금요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테마이고 그다음에 또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이 세상 누구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변제 청구는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의 유치 중에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를 청구할 수 없다. 그것을 비용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요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담보물권에 있어서 특별법으로 뭐가 가등기 담보등해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요 가등기 담보등해라는 법률에서 특히 귀속청산에 있어서 청산 절차 그래서 그다음에 적용 범위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 범위 귀속청산 절차에 관한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모두요 40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출제 유형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잘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강약을 두고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런 것들을 잘 듣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좀 어려운 부분 이 부분 내가 좀 공부하는데 왜 민법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동저당이다. 뭐 내년에 다시 나올 수도 있죠. 2022년에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무조건 이것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문제를 봤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공동저당 정도는 패스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테마에다가 집중을 하는 것. 이게 아주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보시면 된다.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2021년에 나오는 기출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본 것이고요. 동시에 2022년은 어떻게 공부를 대비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봤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시험은 거의 판례 위주로 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법이 판례만 공부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법의 이론과 그다음 법조문과 판례가 이렇게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가 이제 굴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요 판례가 정립이 되고 법의 이론이 정립이 되고 설령 모르는 판례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것에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공을 우리가 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여러분요 우리가 시대 에듀에서 여러분에게 그 길을 제시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 에듀에서 바로 그러한 것을 중점을 두고 교재가 집필이 되어 있고 그러한 것을 중점으로 해서 강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강의가 촬영이 되어 있어요. 이 강의와 그다음에 이런 기본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민법 한 과목 왔는데 문제 보고 뭐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보는 책들이 너무 많아.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공부를 몇 년씩 하게 되는 장수생의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시작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바로 오늘부터 내년에 2022년 시험에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있어서 1차를 합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물론 또 2차 공부는 또 따로 하셔야 되죠. 저는 지금 1차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합격하는데 이 시대 에듀의 민법이 가장 큰 자양분이고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자부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시대와 함께 시대 에듀의 교재와 함께 강의와 함께 또 여러분의 열정과 함께 이것이 혼연일체가 돼서 여러분이 단기간 안에 합격하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대 에듀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기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